자, 역사를 가장 역사있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11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합니다. 지금까지 뭐 만주사변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너일전쟁이라든지 계속해서 전쟁을 쉽게 이겼던 일본인데 실제로 중일전쟁부터는 일본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전쟁 자체는 거의 원사이드 게임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국민당의 장제스 부대가 있었지만 얘네들은 일본군의 적수가 되지 않았어요. 전투는 원사이드 게임으로 승리하고 있지만 이때부터 여러 가지 상황이 꼬였던 건 뭐냐면 이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계속 중국 내륙으로 도망을 치다 보니까 일본군들 입장에서 얘네들을 잡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중국 땅덩어리가 우리 한반도처럼 좁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병력을 200만을 넘게 투입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들을 일본 군복 입혀서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케 하고 중국 본토로 집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조선인의 민족성을 말살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조선인을 천황이 믿을 만한 백성으로 만드는 정책, 이걸 우리가 황국신민화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황국신민화 정책을 펴면서 뭐 내선일체, 일선동조론을 강조하고 창씨개명을 시키고 황국신민서사를 암송시키고 궁성요배를 시키고 그다음 뭐 신사참배도 강요하고. 자,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황국신민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일본은 여러 가지 상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석유를 수입하기로 계약이 돼 있지만 전쟁을 확산시킨 일본에게 또 다른 석유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아니 더군다나 여러분 당시 중국군인들 잡아 죽이려고 중국 내륙으로 트럭 타고 움직일 거 아닙니까? 설마 일본 군인들이 중국 내륙으로 하나 둘 셋 넷 뭐 삼국시대 뭐 조조 뭐 유비가 전쟁하는 시대도 아니고 트럭이 기름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 석유가 부족해요. 그리고 여러분 트럭들이 당시 도로가 비포장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이어가 빵꾸 가나. 고무가 부족해. 근데 여러분 중국을 침략하다가 살짝 남쪽을 보니까 남쪽에 동남아시아에 석유도 많이 나오고 인도네시아 이쪽 석유 나옵니다. 고무는 지천에 깔려 있고. 그러니까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미국이 식민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였죠? 스페인. 한때 스페인이 식민 통치했던 필리핀이 지금 미국의 식민지야. 그 전까지 미국과 일본은 상당히 친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 현재 지금 군수공장 만들어서 무기를 많이 팔아치워 먹으면서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소련 이런 나라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혼자 막 스테로이드제 맞으면서 막 초강대국이 되고 있는데 그 미국이 일본에게 동남아시아는 쳐다보지 마. 필리핀 쪽으로 내려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깨갱하고 있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지 일본 입장에서는. 동남아만 접수하면 중국까지 다 먹을 수 있겠고 그러면 미국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겠는데 차마 지금 현재는 미국이 무서워서 그러지 못하겠고 그런데 일본이 엄청난 정보를 입수합니다. 하와이 진주만에 미국의 모든 항공모함이 정박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에라 모르겠다. 항공모함 두드러 까버리자. 항공모함이 여러분 뭔지 다 알잖아요. 당시 전투기들이 그 작은 전투기가 기름 탱크도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는 전투기가 기름을 다 싣고 태평양을 못 건넌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이렇게 내가 왜 지금 그쵸?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 항공모함만 두드러 까버리면 미국이 항공모함을 다시 만들 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럼 우리 일본은 그 사이에 중국을 다 먹고 동남아를 다 먹고 그러면 미국과 전쟁을 해도 이기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해버리죠. 진짜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진 선제 공격이라고 하죠. 미국이 진짜 방심하고 있다가 넋놓고 있다가 당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항공모함이 바다로 들어갔는데 2대 정도 항공모함이 훈련 나가 있었고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전쟁 승인을 때렸고 2대 항공모함이 바다에 빠질 정도로 일본 본토를 향해 비행기들 싣고 오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본토에서 싸우지 말자. 태평양에서 싸우자. 이게 무슨 전쟁? 태평양 전쟁이에요. 자, 이야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그래서 일본은 중일전쟁 이후부터 여러 가지 상황이 꼬입니다. 아까 황국신민화 정책으로 우리의 민족성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3차 조선교육령을 1938년에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성을 없애려고 했고요. 그 다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수탈이 자행됩니다. 이걸 우리가 1938년에 발표되는 총동원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당연히 수탈하면 뭘 수탈해?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수탈하죠. 물적 자원은 공출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아 갑니다. 쌀이건 금속이건 뭐 가축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1940년대 조선의 시골 동네에서는 음매 소리, 꿀꿀 소리, 꼬꼬댁 소리가 아예 안 들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죽이나 쌀을 다 빼앗아 가버리면 1944년에 식량을 배급해야 되는 수준까지 갑니다. 뭐 산미증식 계획을 잠깐 재개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 물적 자원 옆에 실제로 위안부를 살짝 써놓고
모른 척하 아까 물적자원 후탈 옆에 위안부를 살짝 써놓고 모른 척하고 인적자원 후탈을 학생들에게 수업을 합니다. 38년에 지원병제, 39년부터 징용으로 끌고 갔단다. 43년에 학도병으로 조선의 학생들을 내몰았단다. 전쟁터로. 44년에 징병과 정신대. 정신대로 15만 명의 여인들이 끌려갑니다. 정신대 근로령이 발표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정신대가 모두 위안부는 아닙니다.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 위안부를 왜 물적 자원에 썼습니까? 반어적 표현이죠. 위안부는 군수품이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요. 실제로 군수품 목록을 봐도 위안부 몇 개라는 기록이 실제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군수품은 어떻게 취급돼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인 위안부들은 상당히 군수품 취급을 당했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지역에서 여인들을 끌고 와서 동남아 여인들이나 유럽 여인들은 거의 전리품 취급을 당했죠. 전리품과 군수품은 어떻게 해야 되죠?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미국에게 밀립니다. 군수품을 적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건 전쟁 상식이잖아. 그러니까 물론 착한 일본군들이 있었던 곳에서는 그 위안부들 데리고 함께 후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위안부들은 군수품이니까 적에게 넘겨줘서 안 되니까 가지고 후퇴하기 힘들면 소각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안부들을 그냥 총살시키고 바다에 밀어서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리고 산채로 생매장시켜버리고 살아남은 위안부 할머니가 어떤 증언을 하셨죠? 자, 어떤 일본군 장교가 일본 군인들에게 몇 명에게 자 위안부들 산으로 끌고 들어가서 총살시켜. 또 위안부도 이제 끌고 갑니다. 일본 군인들이. 근데 그 일본 군인들 중에서 착한 군인이 있을 거 아니야? 야 내가 총을 하늘을 향해 쏠 테니까 너희는 그냥 숲속에 숨어 있어. 그러다 우리가 철수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이 섬에 들어오면 헬프미 살려주세요 하고 도와주세요 하고 나타나면 당신들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위안부 할머님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보통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위안부 할머님들의 치욕과 수치, 전쟁터에 군인만큼 불결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루에 10명 가까운 그 군인들을 상대해야 되는 위안부 할머님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이 패퇴하면서 이래저래 죽음을 당하기도 전에 병 걸려서도 굉장히 많이 돌아가시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위안부에 대한 분노감을 느껴야 될 텐데 이 젊은 놈의 자식들이 일본 야동이나 보고 희덕거리고 제가 보통 이렇게 수업을 한단 말이죠. 그럼 애들이 좀 민망해하고 얼굴도 빨개지고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똑같을 순 없잖아. 일본군처럼 야만성을 보일 순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나름의 배용준 그리고 H.O.T? 한류. 그게 그래서 한류가 그렇게 고맙다. 배용준 씨가 가가지고요. 겨울연가 옛날 배용준 씨가 가가지고 일본 여인들의 150만 명의 정신이라도 빼앗아 왔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 반일 정족주의에서는 이영훈이 와 위안부가 강제 연행된 사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100페이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여러 가지 수치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걸 그 부정하는 과정에서 100페이지짜리를 읽어 내려갔을 때 그 저의 심정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진짜 마음속으로 이용훈 씨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30분 훌쩍 넘어갈 것 같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훈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있고 하는 걸 다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용훈 씨가 어떤 학자가 강제 연행설을 주장했고 성노예설을 주장했고 하는 걸 이용훈 씨가 언급하는 건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용훈 교수가 언급하지 않았던 걸 제시하면서 당신 왜 이건 언급하지 않았어? 이래도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야? 위안부가 진짜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반박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일 정족주의 반박, 위안부가 강제징용이 아니었다. 이제 이게 1번과 2번이 이용훈 씨의 주장이에요. 근데 내가 이용훈 씨 100페이지를 크게 둘러 쪼개면 위안부는 공창제였대. 공창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국가가 인정한 뭐 사창가의 창기들이 국가로부터 허가증을 받고 맞죠? 월 2회씩 성병 검사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창기 활동을 그만하면 그 허가증을 국가에 받나 봐는 국가가 인정한
뭐 제도가 공창제예요. 근데 이 공창제가 당시 사회에 만연했는데 그 공창제 중에 일부가 전쟁터까지 갔다. 그래서 선봉 위안부였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면 위안부가 강제 연행되었어 안 됐어?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간 거야 아니야? 우리 할머님들의 당시 여인들의 고통은 뭐야? 그걸 언급하기 싫어서인지 굉장히 논점을 흐려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래 우리 민족은 이러했어. 우리는 이렇게 기생 문화가 있었어. 공창 문화가 있었어. 창기 문화가 있었어. 미국에도 위안부가 있었고 기존의 한국전쟁 때 한국군도 위안부가 있었어. 그런 이야기를 한 50페이지 가까이 해요. 졸라게 기분 나쁘게. 그리고 위안부가 강제 연행이 아니었음을 이제 밝힙니다. 그럼 이제 저는 황연필은 위안부의 강제 연행 사례를 이야기하고 위안부의 처참한 생활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야죠. 가보겠습니다. 공창제 최성봉 위안부, 그래서 254페이지 갈등의 원인에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완전히 청산한다. 이게 병신조약이라고 했죠. 내가 이걸 뭐 지금 놀리면서 병신조약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2016년이 병신년이잖아. 근데 우리가 얼마 받고 10억엔 받고 100억 받고 위안부 이야기는 더 이상 일본에게 언급하지 않겠다.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그 할머님들에게 허락도 받아내지 않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니까요. 우리 1년 예산이 400조라니까요. 근데 100억을 받고 국가와 국민의 상처를 대통령 혼자 마무리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더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과 재벌이 롯데가 재벌을 강간했어요. 그러니까 롯데가 재벌들이 시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삼성가가 미안하다. 이번에 갤럭시 10 신형 나왔는데 이거 하나 줄게. 화해하자. 그거랑 뭐가 틀리지? 400조 예산인 나라가 우리 돈으로 100억을 주고 이걸 우리를 희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파기했어요. 난 이거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문재인의 정부의 모든 면에서 다 지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잘했죠. 국가적 자존심을 지켰잖아. 박근혜가 그랬으면 박근혜한테 잘했다고 할 거야. 그러자 일본 정부가 이에 반발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보세요. 위안부에 많이 했는데 보세요. 이건 이 내용들까지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위안부가 원래 만연해 있었고 한국 전쟁 때도 이렇게 위안부가 있었고 민간 위안부도 있었고 미국군 위안부도 있었는데 이때 미국군 위안부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파주에 가장 번성했고 그 다음은 오산기지천에 그 다음 평택에 동두천에 막 이런 데 위안부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와, 이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와 미국 위안부를 어떻게 보세요? 어색한 불균형이라는 주제 270페이지에 미국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운동가들은 한국 국민과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베푸는 관심과 배려를 미국 위안부 문제도 동일하게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미국 위안부나 일본군 위안부는 그 역사적 속성에서 동질적이래.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론 그 동두천이나 평택에서 미군 내 위안부 생활을 했던 여인들의 삶도 참 고통스럽고 우리 입장에서 껴안아주고 싶고 또 그들 중에서도 강제로 이렇게 국내에서 무슨 사건이 생겨서 끌려가거나 아니면 어디에 빚을 지게 됐거나 뭐 그래서 정말 슬프게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같은 사연이라고 봐야 됩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논거를 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존의 조선의 가정윤리와 성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딸을 주선업자에게 창기나 얘기로 넘기는 건 단순히 빈곤에 쫓겨서만 아니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만큼 아버지들이 딸을 사랑하지 않았대요. 뭐 아무래도 그 당시 조선 후기는 가부장적이었고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뭐 딸을 뭐 여러분 우리 고려 원간석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료로 자신의 딸들이 끌려가니까 유부녀를 끌고 가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자기 딸을 일찍 결혼시키는 조언의 풍습이 원간섭게 생겼잖아. 부모가 돼봐. 자식을 낳아봐. 딸 얼마나 소중한데요. 근데 일부 아버지들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일반화시킵니다. 가족을 양육하고 보호할 가부장의 의무가 빈곤계층의 가정윤리로 성숙해 있지 않은 까닭이래. 빈곤계층에 특히 가난한 계층의 가족윤리로 성숙해 있지 않은 까닭이래. 그러면서 이제 잡지 개벽을 인용했는데 개벽 누가 썼다고? 이광수가 썼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광수의 민족개조로 인한 지금 이영훈의 반일 종족주의가 정말 비슷하다라고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근데 이광수의 민족개조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게 억압받는 시기에 공포감에 쩔어서 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강도나 도둑질을 하면 밤에 몰래 하는 건데 이영훈의 반일 정족주의는 벌건 대낮에 강도행위 하는 행위라고 했죠. 벌건 대낮에 범죄라고 했죠. 독립된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게 뭔 짓거리냐고. 꼭 인용을 해도 그래서 이거 기분 나빠서 생략했습니다. 또 개벽의 내용 중에 이제 이 내용을 인용해서 이 개벽 내용 중에 경상도 출신의 창기가 많다. 경상도 지역이 원래 그래하고 경상도를 비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위안부로 끌려간 여인들 중에 경상도 여인들이 많다는 건 그 지역 사람들의 성문하고 그게 특징 무슨
개벽의 내용 중 조선의 창기함 누구나 경상도 여자를 생각한다는 지적은 어김없는 사실이었대. 그래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터진 이후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고백한 여인 170명 중에 경북과 경남이 97명이었대.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조선시대 강고한 신분 문제와는 무관한 현상이 아니었대. 다시 이야기해서 조선의 신분제도 저도 비판합니다. 문제 있어요. 근데 그 조선의 말도 안 된 그 신분제도 때문에 최하층민들이 억압받고 수탈당하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딸들을 팔아넘기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창기들이 많이 양산되고 어찌 보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전쟁터로 끌려간 위안부들도 그래서 끌려갔다는 논거를 가난한 하층민이 딸을 파는 시대적 추세를 부추겼대요. 여러분 저만 화나는 거 아니죠 지금? 피디님 화나요? 진짜 화나죠? 이런 논거를 펴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광수의 팔려가는 딸들 인용해서 딸을 팔아먹는 것은 그리 신기한 일도 아니다. 남의 딸이나 제 아내를 파는 일도 있는데 팔아서 먹는 놈도 있는 한편에 사다가 먹는, 그러니까 이게 여인을 먹다라고 표현했어요. 팔아서 먹는 놈, 사다가 먹는 놈. 이광수답죠. 이른바 얘기, 창기, 작부, 척 같은 것이다. 그들 모두 구례 신분적 사회와 이식된 근대 문명의 결합에 창출한 가부장적 권력이 그 성을 약취한 빈곤계층 출신의 여인들이었다. 1937년 이후 일본군 위안부도 물론이었습니다. 이건 이광수, 여기까지가 이광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용훈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항과 탈출은 진짜 화났습니다. 그렇다고 여인들이 울면서 또는 매를 맞으면서 끌려가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부모가 파니까 그렇게 끌려가기만 한 게 아니었대. 매를 맞고 끌려가. 그들은 저항했대. 근데 이 저항이라는 게 끌려가기 싫어서 하는 저항이 아니라 당시 말도 안 되는 아버지 밑에서 두드러 맞고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교육받지 못해서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스스로 위안부가 되기 위한 저항이었대. 보세요, 문맥을. 가난에 찌든 집을 뛰쳐나가기도 했대. 가부장의 무지막한 폭력으로부터 탈출하기도 했대. 완전히 조선은 뭐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는 민족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이러한 시각에서 여인들이 공창으로 향한 길은 전체상을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흥분을 그만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위안부, 그러니까 100페이지짜리를 제가 지금 압축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위안부 강제 연행이 아니었대. 공창제 군사적 편성을 보면 위안부는 이제 150명당 1명이니까 보통 하루에 10명 정도, 그리고 뭐 이용우는 4명에서 5명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150명 중에 1명 비율로 충당이 되는데 당시 일본군이 이렇게 동남아까지, 그 다음 저기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이쪽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 남태평양까지 해가지고 280만 명인데 계산을 때려보면 280만 명에 달하는 일본군인데 150명 중에 1명이면 18,000명 나와요. 계산 빨리 해보시면 18,000명의 위안부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좀 생략을 했는데 이 18,000명 위안부 중에 조선인 출신 위안부가 20%밖에 안 된다는 게 이영훈의 생각이에요. 20%면 한 3,600명 정도 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줄인 것 같아. 왜냐하면 주변 여기저기 위안부들이 이때 조선인은 몇 프로였다 그 기록을 산정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좀 10,000명이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2배 정도 잡아서 한 7,200명 정도로 이영훈이 짐작을 하고 있어요. 위안부로 끌려간 조선 여인들의 숫자를 적게 잡아. 그럼 이건 최소 숫자일 거야. 이영훈이 이야기했으니까. 강제연행이 아니었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가장 심각한 오해는 위안부들에 관하여 강제 연행되었다는 건데, 헌병이 길거리 걷는 여학생이나 밭에서 일하는 여인을 노예 사냥하듯이 저는 진짜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강제로 끌고 왔다는 시기다. 이런 이야기를 맨 처음 그럴싸하게 꾸며낸 책까지 쓴 사람이 있는데 놀랍게도 일본인이다. 요시다 세이지라는 사람이 나의 전쟁 범죄라는 책을 통해서 1943년 부하 6명과 제주도 성산포에 들어가 단추공장에 일하는 여인 16명을 위안부로 끌고 간 적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 내용이 그대로 몇십 페이지 뒤에 또 나옵니다. 이용훈의. 근데 여기는 지금 단추 공장에서 16명이라고 나오는데 당시 제주도 성산포에서 전체는 205명을 끌고 왔다는 기록이 다시 한번 나와요. 이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용훈도 그걸 인정을 해요. 205명. 그래서 205명을 끌고 가니까 남편들이 막 못하게 자기 마누라가 끌려가는데 그걸 어떻게 용납합니까? 그러니까 개머리팔로 남편들을 내려치고 여인들을 다 끌고 갔다라고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훈이 그래서 이 책이 한국인에 큰 충격을 줬는데 이후 위안부 문제가 터진 데 큰 역할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대. 왜? 책이 출간된 다음 제주도의 향토사가와 기자들이 관련 증언을 청취하려고 했지만 성산포 주민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정했대. 이용훈 씨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일본인이 오히려 정직하고 한국인이 거짓말을 훨씬 잘한다며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해서 뭐 1250배인가 그 숫자 나왔잖아요. 위증죄의 숫자가. 내가 바로 전편에 지금 촬영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당신 편한 대로 여기서는 일본인 나의 전쟁 범죄를 썼던 이 사람은 거짓말이고 이 성산포 주민들의 거짓말은 선한 거짓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들의 말은 또 100% 신뢰를 하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역사학계가 일제강점기 정신대로 끌려간 여인들 또 그중에 많은 숫자가 실은 정신대 근로로는 44년인데 위안부는 제가 몇 번 언급했잖아요. 중일전쟁 때부터 37년부터 끌려가기 시작한다니까. 그런데 실제로 위안부 실체를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해방되고 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보수적이었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40년대 위안부로 끌려갔을 때 다 10대 나이였단 말이야. 50년대 20대, 60년대 30대, 70년대 40대, 80년대 이제 50대가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신부를 모시기도 하고 자식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 남편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당신 위안부였습니까? 일제강점기 수백 명의 그 일본 군인들의 성노리개였습니까? 어떤 여인이 자식이 이제 엄마 학교 다녔어 하고 있는데 내가 실은 그랬습니다. 내 청춘 보상해주세요.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마찬가지였다라고 봅니다. 아니 이 주민들이 이렇게 치욕을 당했는데 어찌저찌해서 몇 분이 살아서 돌아오셔가지고 입을 다문 채 그 가슴 아파하면서 살고 있는데 과거를 캐물으면 우리 동네 주민들이 그때 여인들이 그랬어요. 저 집 아줌마가 그랬어요 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일본인 그래서 자기가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예시를 들었어요. 그것도 이 성산포 주민들이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 착한 정말 선한 어쩔 수 없는 거짓말 때문에 이건 진실이어서 이건 거짓말이다. 그럼 다른 일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책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는 한국인은 문맹이 많았고 일본인들이 지식인이 많았던 건 팩트고 사실이잖아. 일본인들이 고등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록조차도 우리는 남기지 못했어요. 또 하나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생각난 대로 이야기하는데 1945년에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해. 미국이 언제 진주하냐면 메가더 포고령이 45년 9월 7일 날 발표되고 9월 8일 날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거든요. 그리고 9월 9일 날 가가지고 조선 청독부에서 일장기가 내려오고 성조기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실제로 일본 아이들이 미국에게 완전히 항복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건 거의 여러분 20일 동안 우리 국민들 너무 착해. 여운형이 건준 만들고 치안대를 만들기도 했지만 진짜 어디 막 수백 명, 수천 명 쳐들어가가지고 총독부에 군인들 다 두드려 패고 일제강점기 여러 자료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고 일본이 항복문서에 사인한 건 9월 2일이네. 그럼 며칠 보름이란 간격 동안에 일본 아이들은요 나중에 이제 전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들이 잘못했던 기록은 싹 지워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제 연행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기억하는 자들이 사라지면 왜곡됩니다. 어떤 시대를 살았거나 어떤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라지면 역사는 왜곡된다고. 기억하는 자들이 사라지면 역사는 왜곡된다. 졸라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방금 만들어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광주 민주화운동도 그때 그 경험했던 헌터 펜치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늙고 죽어가니까 지만원 같은 인간이 나오고 징용이나 정신대 이제 위안부로 끌려가셨던 분들이 다 늙고 돌아가실만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40대 50대 나이에 나 위안부였습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었다니까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이 91년에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이제 저 위안부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강제연행성에 보면 노예 사냥을 당하지 끌려갔다는 증언은 대부분 경로로 조작됐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인들은 공창으로 향한 길은 주성업자들이 가난한 계층의 호주에게 약간의 전차금을 제시하고 취업 승낙서를 받아 딸을 때리고 가는 과정인데 때론 참 이렇게라도 표현해줘서 고맙네 이용 교수. 때론 좋은 곳에 취직시킨다는 가머니설의 속임수가 동원되기도 했대. 이게 제일 문제지. 아니 설령 부모들이 가난하니까 전차금 돈을 받고 자기 딸을 취업시켜준다고 하니까 보냈어요. 딸하고 헤어지는 게 슬프지만 너도 가서 돈을 벌거라.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네 오빠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보냈어요. 근데 설마 부모가 자기 딸이 전쟁터로 끌려가가지고 하루에 그 말도 안 되는 일본 군인들의 성노리개가 된다는데 그거 알고 파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딸은 그거 알면 갔겠습니까? 울면서 매일만 끌려갔대.
가난과 폭력이 지배하는 가정을 벗어나 도시로의 신생활을 향하는 설렘도 있었대. 맞아요. 한때는 정신대 뒷고루 위안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신대로는 굉장히 많이 끌려갑니다. 이렇게 정신대로 끌려가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면 공장이나 여기저기 굉장히 일을 하고 월급도 제대로 받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정신대로 끌려간 일부를 이런 표현까지 하면 안 되지.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용훈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대. 그러니까 정신대 중에 위안부로 끌려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정신대가 15만 명이 끌려갔는데 15만 명 중에 그 중에 위안부로 빠진 여인이 한 명이 없다는 걸 자기가 15만 명을 다 확인을 해봤나? 내가 그럼 좀 이따 한번 정신대로 왔는데 난 이렇게 위안부 생활을 하죠라고 이야기했던 사례를 일본인의 입을 통해서 내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저 오늘 흥분하는 건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욕을 안 하고 제가 참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용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이제 위안부 좁아 쉽게 이야기하면 어디 뭐 집창촌 같은 데 가면 손님 오면 돈 받고 누구야 이렇게 손님 모셔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돈을 버는 박치근한 사람의 일기를요 한 3페이지 4페이지 깔았어요. 뭐 그게 위안부랑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만큼 이걸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인정합니다. 위안부 생활하는 모든 여인들이 다 끌려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문 창기 출신이나 기생 출신 중에 인물이 좋고 그러면 일본인 장교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 위안부로 가가지고 굉장히 고급 장교들과 함께 파티도 참석하고 큰 돈을 벌어오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랑 틀려요. 최전방까지 끌려가지고 말도 안 되게 위안부 생활했던 하루에 10명, 20명 그 군인들을 상대했던 위안부랑은 틀리다고. 아니 왜냐하면 그 많은 위안부 중에서도 그렇게 치면 그럼 원감석기 공료로 끌려간 여인 중에 기항과 황녀가 제2왕비가 제2황후가 됐잖아요. 원나라에. 그럼 공료로 끌려간 여인들은 전부 다 기회의 땅을 찾아간 거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원감석기 공녀 중에 기황후도 나왔잖아요. 한 여인이 원나라 황제 부인까지 됐고 나중에 훗날 원나라 황제가 된 아들까지 낳은 사람이 기황후 아니야. 근데 봐봐. 전직 특수를 이용해 한목의 인생을 개척한 사람들이었대요. 박 씨는 그렇게 전선후방에서 돈과 섹스로 번성하는 초선인 사회를 그리고 있대. 전직 특수를 이용한 한목의 인생을 개척한 사람들이래. 근데 박치근 이제 보세요. 이런 사람이 그는 원래 이런 오탄 같아요. 천황의 만수무강과 일본 제국의 번성을 기원하는 충량한 한국 시민이었대. 어떻게 이용훈은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지? 진짜 일본인의 마인드로 사는 것 같아요. 일기는 그러한 그의 내면을 잘 그리고 있대. 그렇지만 해방 후 그는 보세요. 역시 이런 친일파들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반공주의자가 되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 충실한 국민로. 이용훈은 또 더군다나 웃긴 게 자신이 한때 이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사람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이제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건 뺐어요. 방패사단 위안부 문옥주. 바로 이 문옥주가 굉장히 얼굴이 예뻤나 봅니다.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공연을 주로 다닌 위안부가 있었습니다. 이 위안부 문옥주가 돈을 벌어서 보내온 자료들을 보면서 봐라 위안부는 기회의 땅이었다. 이렇게 돈 벌러 가지 않았냐. 위안부로 치면 기황문에 뭘 실어야 될지 모르겠길래 참합. 그래서 이 여인의 사례를 통해서 그럼 당시 위안부들은 다 나름의 돈을 벌기 위해서 집안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터에 몸을 팔러 갔다는 말입니까? 그럼 이제 제가 위안부 강제 연행 사례. 여러분 위안부 강제 연행 사례 때 제가 이 책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요즘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만나 뵈면 제가 진짜 제가 큰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반박을 할까 고민하는데 진짜 사례 중에 일본인들의 사례를 많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봐야 이용훈 씨 논리를 깨기가 어렵잖아. 근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구할 때 과정도 좀 슬펐어요.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마음이 급하잖아. 이렇게 인터넷 뭐라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갖고 해봐야 한 이틀 걸리니까 바로 책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전국의 서점 중에 교보문고 서울에 있는 그 많은 교보문고 중에 서울도 아니다. 분당 판교에 현대백화점의 교보문고에 딱 이 책이 한 권이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반일종족주의는 2권이 쫙 베스트셀러 해가지고 막 팔리고 있는데 서울에 이런 대단한 책을 냈는데 이거는 서울 교보문고에 딱 한 권이 있는데 그 한 권조차 창고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간신히 한 권을 구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큰 도움을 줬고
그래서 이런 책이 있다는 거 알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솔직히 대중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고 사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슬픈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본에 있는 여러 막 극비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얻어서 제가 정말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 진심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인이시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이런 좋은 책을 써주시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제 군 위안부 모집에 관한 건 해가지고 통첩안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하지 마. 약간 좀 사회 문제 야기하지 마. 막 이렇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 위안부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파병군이 통제하고 이를 맡길 인물의 선정을 주도적으로 조절하게 하여 그 실시에 임해서 관계지방의 헌병 및 경찰 당국과 연락을 긴밀히 하고 군인 신의 유지상 및 사회 문제가 없도록 배려해라. 육군에서 뭐 비밀 지령인 것 같아요. 출처 방위성 방위 연구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안부를 이렇게 모집하라는 내용이.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만화배 겐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군소집 영장이 와서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정든 위안부는 직업용 이름을 미사코라고 불렀다. 생가는 강원도 가장 가난한 농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면장이 와서 군의 명령이다. 국가에 대한 봉사로 딸을 내라. 무엇을 봉사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부모는 두 손을 놓아 목청껏 아이고라고 되풀이해서 목소리를 냈지만 면장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면장은 이면에 8명의 할당이 왔는데 우리 면에 딸이 5명밖에 없으니까 한 명도 용서가 안 된다고 정 떠지게 말했대요. 조선인이 한 게 아니야. 일본인 자서전에 5명의 시골처녀를 돌멩이처럼 트럭에 싣고 마을의 경계에 있는 흑다리를 건넜을 때가 고향과 이별이었다. 글씨를 못 써 가족과의 안부를 편지로 물어볼 수가 없다. 하야시 히로시 교수가 말레이 반도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다 자신들이 젊은 시절에 경험해하고 이제 교수가 된 겁니다. 그녀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통역 씨 얘기 좀 들어주세요. 우리는 싱가포르의 레스토랑 여급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100엔의 준비금을 받아서 왔지만 지금 와서 보니 강제로 위안부가 될 수밖에 없어 울면서 호소했다. 푸치간의 도미노스케 싱가포르로 길 어느 근위병.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은 여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필리핀 전쟁 안 한 곳이 없다니까 당시에. 케이코라고 불렀습니다. 그 위안부 여성을 아직 18살이라고 했다. 내가 혼자 가던 어느 날 그녀는 이제 혼자 가서 이제 그 위안부를 만났어요. 우리는 좋아서 이런 장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조선에서 종군 간호사나 여자 정신대라 보세요. 정신대라고 끌려온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자 근로봉사대라는 명목으로 모집되었어요. 근데 설마 위안부 따위를 강요당한다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외지로 수송되고 나서 처음으로 위안부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작은 물방울이 반짝였습니다. 지금 일본인 자료만 보여드립니다. 억지로. 수도 모토사부로 인도네시아에서 본 침략 전쟁의 실태라는 글을 썼습니다. 위안부들에 따르면 당시 조선의 농촌은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 약점을 이용해서 1인당 20엔 정도의 가불금을 주면서 일본 본토의 공장 노동자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부모를 속여 징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강제 징용도 없다고 하죠. 이 반일 종족주의에서는. 징용도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런데 배를 타면 일본 본토는커녕 남쪽으로 연행되고 게다가 갑자기 일본군 장교에 강제적으로 매춘을 강요당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하다고 울었습니다. 여미우리 보수신문이잖아. 극우신문이잖아. 나의 상대는 23, 4세 정도의 여자였대. 이제 이 증언이야. 이 사람의 증언이야. 근데 위안부 여성을 만났는데 23, 4세 정도 여자였는데 일본어가 능숙했고 공립학교에서 교사였대. 교사가 끌려온 거야. 학교 선생님이 왜 이런 곳에 왔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속았다. 도쿄에 있는 군수공장에 간다는 모집이 있었다. 저는 도쿄에 가보고 싶어서 지원했대.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 머물던 배를 탔는데 도쿄에 가지 않고 남쪽으로 향해서 도착한 곳이 싱가포르였대. 거기서 여자들이 절반 내렸고 우리는 범합, 지금 미얀마죠? 미얀마까지 연행되었대. 걸어서 돌아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었대. 우리는 단념했대. 그렇지만 불쌍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래. 16, 17세 아이들이 8명 있대. 이런 장사는 싫다고 울어요. 끝이 없는데 제가 정말 진짜 중요한 것만 골랐습니다. 수마랑 사끌라고 유명하죠. 네덜란드 여인들 잡아다가 일본군 남반군 관할 긴급 후생 부대가 민간 억류소 세고해서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 연행한 뒤 수마랑에 있던 위안소에 감금하고 강제로 매춘. 44년 3월 1일부터 매일 강간당했다. 급료는 받지 못했고 폭행을 당했거나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한 여성도 있었다. 일본군 사령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요시미 교수는 해당 책임자가 오히려 출세했다고 증언했다.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요. 그 다음 육군 중위 오하라 세이다 진술서. 여기가 이제 인도네시아 어떤 토인들을 죽여, 아니 뉴질랜드인가? 이거 모르겠습니다.
토인들을 죽였어요. 아닙니다. 나는 죽이는 걸 감독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토인들을 살해했냐. 그들을 3명씩 줄을 서게 하고 21명의 병사들이 총검으로 그들을 찔러 한꺼번에 3명씩 죽였다. 한 4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딸들만 살려요. 성인 딸들만. 그 딸들을 데리고 어떤 증인들은 당신이 부녀들을 강간하고 일본인들의 놀이개가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나는 병사들을 위해 창가 설치하고 나도 그걸 이용했고 몇 명의 여자 창가 집창촌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위안소라는 거예요. 6명. 어느 정도 기간 그 여자는 창가에 들어가 있었냐? 8개월. 몇 명 정도가 그 창가를 이용했냐? 25명. 자, 이제 6인이 위안소를 직접 경험한 이 유명 만화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례들을 보였냐면 한 10명 정도의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는데 그 위안부들이 있는 위안소 앞에는 항상 80명에서 100명 가까운 군인들이 줄지어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너무 망설여지고 막 그랬다. 이게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그 위안부 생활했던 여인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지옥이다. 우리보다 저 여인들은 정말 100배 1000배 힘들겠구나. 병사들도 지옥에 갔지만 위안부들은 그 이상으로 지옥이 아니었을까. 이제 늙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만화가가. 가끔 위안부에 대한 배상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거기는 지옥이었다. 그런 위안부들에게 배상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한다. 일본인 어떤 학자가 기존에 위안부 강제 연행 그리고 성노예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성노예설 이거는 이용 교수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빼버렸다니까요. 근데 일본인 일반인들의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우리 조선인 위안부들이 이렇게 고생하셨고 이렇게 끌려가서 착취를 당했음을 저는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건 하나도 인용하지 않죠? 이용훈 씨 한번 이야기해봐. 위안부 이제 처참한 생활. 제가 하루에 뭐 몇 명 정도의 성생활했고 당시 얼마나 거기가 더러웠고 막 그런 자료는 차마 여기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없고 또 일반인들이 당연히 의뢰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이 다 동일하게 이 말씀하시죠. 606호 주사라고 해가지고 성병 주사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불임도 많이 되게 되고 606호 주사에 몸은 병들고 자궁은 썩어나갔다. 여러분 여러 할머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냥 압축해서 이 말씀만 드립니다. 사쿠 이게 바로 콘돔입니다. 그 김복선 할머니가 사쿠는 우리에게 맡겼다. 사쿠가 아주 귀했다. 그래서 한 번 쓴 사쿠를 병에 모아두었다가 시간이 있을 때 내과에 가서 빨았다. 비닐로 씻혀서 햇볕에 말린 다음 하얀 갈로 된 소독제를 뿌렸다. 이 일을 할 때가 제일 싫고 죽고 싶었다. 자궁 척출,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을 척출해버려요. 실제로 위안부 할머님들이 그 상처를 보여드리기도 하잖아. 인두질, 도망을 가다 일본군에 붙잡히거나 일본과의 성관계를 거부했을 때 인두질을 당했다. 이수산 할머니 탈출 시도하다가 일본군에 적발돼 인두로 온몸을. 이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실었습니다. 또 뭐가 했죠? 막 기모노 입히죠. 그래야 일본 군인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디서 마무리를 해야 될지 이제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인간에게는요. 양명학에서 이야기한 인간 본연의 착한 마음, 양지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측은지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유교에서 이제 사단 칠정할 때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도둑놈이 도망을 막 치고 있고 경찰이 쫓아오는데 갓난아이가 혹시나 막 우물가로 걸어가고 있으면 그 도망치는 바쁜 와중에도 아이야 그리 들어가면 우물에 빠진단다고 아이를 이렇게 들어서 옆으로 방향 틀어놓고 도망을 친다는. 인간의 선한 마음 양지, 누구나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명학에서는 그 선한 마음에 다다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 치양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배에 선장이면서도 자신만 혼자 구출돼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5만 원짜리 난로에 말리고 있었던 그 이준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월호의 선장과 이 반일 종족주의를 썼던 이용훈 씨를 비롯한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나라 여인들이 이렇게 수치와 치욕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건 외면한 채 다른 나라 지도층에서 이야기하는 극우익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이 맞다라는 책을 쓰면서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다시 한번 대못을 받는 이렇게 상처를 다시 한번 줍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이용 교수도 한 번 언제 토론에 나와서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사과한 적 있잖아요.
그럼 그 사과는 전혀 마음에 없는 거짓이었습니까? 그때도 위선 떤 거였습니까? 할 말이라는 게 있고 안 할 말이라는 게 있는 거지. 사람이 아니잖아, 이 정도 되면. 개인적으로 저도 수요 집회 참석해봤고, 그리고 소녀상을 만든 부부 조각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만나 뵙고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세요. 이 소녀상을 만든 분들은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착취당했고 우리 여인들이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소녀상을 만들고 우리 이걸 기억하려고 하고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조각가로서 그 역할을 하는 우리 군인들이 베트남에 가셔서 고생했지만 베트남의 민간인 학살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베트남 여인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상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에 가슴 아픈 사건과 억눌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착한 마음을 갖는 건 양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최근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착하지 않은 그 열등의식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을 정당화하고, 아니 당연히 올바른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인간 사회가 발전해 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사람이 사람으로서 느끼는 착한 마음을 감성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선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일반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면 당연히 이걸 보고 화가 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보수 유튜버들과 극우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이런 책을 찬양하고 이용 교수가 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반일을 선동한다고 우리를 참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저도 일본과 빨리 관계가 좋아져서, 관계가 좋아지려면 일본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과하고 일본과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서로 윈윈 게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상황에서 정말 여러분 일본업에 관련된 종사하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까? 가슴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일본 편을 드는 인간들은 전 진짜 지금 사람 취급하기 싫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입에서 욕 나올 것 같네요.